그 다음부터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르페우스 음유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적으로 쓰면 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산문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자, 전체라는 말에 네모를 좀 쳐주세요. 전체라는 이제 홀로스라는 말은 영어의 홀에 해당됩니다. 홀. 전체가 우리말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온전한 전체다 이렇게 온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는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홀로스입니다. 이 전체를 상징하는 게 이제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 제우스 뭐 다 아시죠?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이렇게 주신들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 할 땐 K로 보통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놀로지, 연대기 할 때의 그 크로노스하고는 다른 종류의 시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신과 그 신에 의해 창조된 시간으로서의 개념은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에서 모든 근원은 크로노스다. 그러니까 주신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원이 또 있는데 버금이죠. 버금. 딸림이 있고 버금. 벌어진 것. 처음으로 으뜸으로부터 가장 윗대가리로부터 둘로 갈라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버금은 그래 둘로 갈라졌다 이런 뜻이고요. 버금 자리에는 에테르. 에테르는 물질 이름으로도 과학자들이 썼다가 폐기됐다가 그냥 하나의 용액 이름으로 다시 바뀌긴 했죠. 에테르는 그 맑은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해가 좀 없으시기 바라고요. 찾아보시면 메텔의 역사 쭉 있으니까 그것도 뭐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카오스. 카오스는 뒤에 제가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여기 아니고 이쪽에 각주 13번 카오스가 있죠. 원래 카오스는 요즘 영어의 가솔린 할 때 가스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이제 틈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그래서 벌어진 틈, 또 열리다 이런 뜻으로도 쓰고, 뭐 일상적으로는 하품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오스는 무엇인가 거기서 새어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새어 나오니까 가스하고 연결이 되죠. 개솔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걸 번역한 우리말 혼돈은 좀 전혀 뜻이 다릅니다. 혼돈은 신 이름이야. 그래서 다른 모든 신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신, 그러니까 도와주는 도우미 신인데, 그래서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맨날 도움만 받았으니 우리도 뭔가 선물을 하자. 그래서 뭘 해줄까 회의를 했는데 혼돈이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눈, 코, 입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까이 가보면 안 보여 이게. 눈, 코, 입이 제대로 없고 다리도 6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가보면 다리가 또 안 보이고 이게 뭐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에요. 있는 듯 해서 가서 보면 실체가 안 보이고 신들이 야 됐다. 그래서 이목구비를 정확히 해주자. 그래서 그냥 눈, 코, 입, 귀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혼돈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신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카오스라는 말과 이걸 혼돈으로 번역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 이렇게 번역해서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카오스를 이해를 하겠으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들이 혼돈을 카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혼돈은 어찌 알고 혼돈의 신은 이중으로 억울하네. 그래서 이제
좀 뭐든지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제대로 좀 소개하고 옮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뭐 그거는 우리 시대의 한계라고 좀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카오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테르와 카오스. 카오스는 그러니까 틈이 벌어져야 되니까 땅에서 생겨나는 거군요. 에테르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전제로 하고, 하나는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혼탁한 기체, 카오스. 이 둘이 이제 이 세계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존재자 일반의 자리, 이것도 제 일반적 번역어를 택한 건데요. 있는 모든 것이라고 바꿔 놓으셔도 좋습니다. 일반적 표현은 존재자 일반이고요. 제식 표현으로는 있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있는 것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있는 모든 것의 자리에는 알, 세계입니다. 세계의 알이라고 써놓는 게 훨씬 좋은데요. 이 세계의 알을 이제 상정을 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것, 그죠? 세계 알이 있고, 둘째 것은 신을 잉태하는 알. 아이고, 이제 신도 나와지는군요. 가장 먼저 세계, 문두스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생겨났고, 이러한 기체 덩어리에서 완전히 이거는 그 현대 물리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빅뱅 이후에 이런 기체들이 흩어졌다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이 되고, 물질들이 또 행성이 되고 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죠. 알이 만들어지고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세계라는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신이라는 걸 다스리는 자로 보시면 질서의 원천이 나오게 된다. 오르페우스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네스가 나오는 거죠. 파네스. 자, 각주 4번을 보면 판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파네스, 모든 것입니다. 요거는 개체로서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낱낱의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로스는 온전한 모든 것,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보자면 온몸, 이것은 홀로스고, 낱낱의 팔다리 이런 걸 낱낱으로 하나하나 가리킬 때는 이제 판이 되는 것입니다. 각주 4번 눈으로 그냥 보시고요. 지금 뭘 얘기했냐면 처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통치 개념으로 제우스라는 크로노스라는 이런 통치의 첫 자리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로 우주의 생성 과정이 설명이 됐습니다. 우주론이죠. 단순히 이제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체계를 갖춘 우주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네모로 가보면 오르페우스 교라고 썼죠. 오르페우스 교의 실론. 이 실론이 이제 결국 실론이니까, 실론은 신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주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 처음과 끝, 밑과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밑도 이야기하지만 처음도 얘기하지만은 실론에서는 종말, 카타스트로페, 끝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실론의 핵심입니다. 왜 신께서 이 세계를 만들었을까요? 왜 파괴했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이런 종말론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고, 자이나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실론의 핵심이 태초에라는 개념, 처음에 신이 이 우주를 왜 만들었을까요에서부터 목적을 부여하죠.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목적을 부여했는데 타락을 했다는 거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미 만들어졌던 모든 것을
없애는 거죠. 그런 뒤에 이제 두 번째 세계를 만드는 과정.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테니까 이런 얘기는 전부 신화적 미토스 얘기군요. 증명 불가능한 얘기들이고요. 역사와 무관합니다. 또는 반역사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99%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비판적 능력을 또 키워야 된다. 그리고 비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객관적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자, 그 다음 신론 부분 보면은 이제 조금 쉬워지고 있죠.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에 따르면 여기는 애초라고 썼습니다. 애초, 태초, 애초. 애라는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처음이 없어요. 그게 애죠. 처음에 처음이 없어요. 가장 처음이라는 뜻이네요. 이해가 됐죠? 처음이 쭉 처음이 있는 무한 처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무한 처음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처음이 없는 처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애를 쓰는 거예요. 없앴다 이런 뜻입니다. 아끼다, 없앴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뭐가 있다고요? 물과 진료가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 이제 서양 철학사를 딱 보면 태초에 있었던 물질을 탈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와요? 아직 그 서양 철학사를 안 보셨죠? 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힘.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을 루아흐 또는 프네우마, 숨이란 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스피리투스, 이런 영혼 또는 정령을 불어넣어서 물질 덩어리를 신적인 힘으로 살아있게 했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불어넣는 사람이 없다면, 이 불어넣었다는 말은 누군가 그걸 가지고 있던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게 만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돼. 불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싫은 사람은 숨 개념을 쓸 수가 없어. 그럼 뭘 씁니까? 흘러가는 거. 이미 있던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물인데 그냥 산 사람이 마시는 나중에 생겨난 물 말고 성스러운 물이 있어서 이 물이 다른 모든 물질들을 살아있게 하더라. 그래서 물활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스피노자 이런 데로 가면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죠. 모든 이제 사물에는 신적인 에너지가 깃들여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걸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란 말로도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논의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논의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라는 말은 요거를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원래 말로는 휠레라는 거, H-Y-L-E, 휠레. 발음은 힐레가 아니고 휠레입니다. 어쨌든 뭐라고 하든 휠레라는 거는 우리말로 바꾸자면 감이란 뜻입니다. 물감, 옷감. 아직 뭐라고 형태화된 게 아니야. 그냥 덩어리 같은 겁니다. 진흙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휠레, 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진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변화의 원리, 살아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질서인 물. 그러니까 물이 왜 질서를 상징하나요?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동신화, 그러니까 중동의 신화에서는 사막지대에서는 전부 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중동의 신화에 뭐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요것이 이제 그대로 또 연결이 됩니다. 또 나일강 같은 경우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는데, 나일강은 이제 해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의 두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과 진료가 있었고, 뭐 그 뒤에 이 진료가 감이 굳어져서 형태화된 것, 그것이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두 번째 다음 새로운 것이 생겨났는데, 날개를 단 뱀. 이거 이제 지금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르고스입니다. 여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우르고스. 우르고스는 고대 그리스 말로는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상하네. 근데 이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질서를 잡는 사람이야. 넌 제작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신의 얼굴을 하고 어깨에 날개를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창조자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이 하던 직업 가운데 하나의 말을 가지고 와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용을 한 거죠. 우르고스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입을 벌린 뱀이 꼬리를 물고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뱀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죠? 자기 꼬리를 먹고 있죠.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자라면 또 꼬리를 먹죠. 네, 이렇게 뱀이라는 상징은 신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이 신은 첫 번째로 다른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족, 충족 또는 완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만다라도 그런 뜻이죠. 만다라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자체 충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카우자 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뱀의 상징은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상징이고, 기독교에 와가지고 이 뱀이 우상 숭배의 상징이 돼서 뱀이 이제 사탄 마귀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뱀은 이런 창조자이고 제작자이고 또 질서를 만드는 자,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요건 쭉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넘어가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 뱀과 함께 있는 것은 아난케이다. 아난케에다가 세모를 하나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세모를 치시든지 별표를 치시든지. 아난케를 찾았다. 발견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은 전부 신화, 미토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아난케는 오르페우스가 완전히 새롭게 쓴 말입니다. 제가 여기다 필연이라고 써놨는데요. 아난케는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도 썼습니다. 운명. 영어로 necessity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실제로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것. 배가 고프면 먹죠. 이게 바로 이제 necessity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필연인데요. 근데 아난케라는 것은 요걸 잘 이해하려면 제가 올려놓은 긴 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비극 작품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 아난케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죠. 태어난 사람 죽는데 왜 죽을까요? 이거 설명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왜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난케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필연이 인과적 필연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인과적 필연이다. 이 인과적 필연으로서의 아난케를 주도하는 신은 3명의 여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난케 자체가 또 여신인데 이 아난케는 신들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신들조차도 이 아난케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배하는 숙명과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기독교로 오면 섭리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의 뜻.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것이 있어서 인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호메로스 신론 바로 윗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신들의 이름을 최초로 창안했다. 자, 이제 오르페우스가 업적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데, 오르페우스가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줬군요. 그러면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누구 작품이에요? 다 뭐 오르페우스 작품이네요. 그리고 그들의 생성, 신들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생겨났고 왜 생겨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각 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네모를 한번 쳐주세요. 이제는 말했다로 나옵니다. 로고이, 레게인, 로고스가 나오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들, 미토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가지고 와서 야, 요런 신은 요렇게 이름이 지어야 되고 이런 일을 했고 얘네들끼리 싸웠고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이런 걸 시대 순으로 또 지역별로 영역별로 기능별로 다 분화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그 기능에 따라서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준 거죠. 그래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려고 하는 거와 로고스와 약간 층위는 다르지만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호메로스 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메로스 신론은 그 첫 문장을 보시면 오르페우스를 따랐다. 이거 제가 집어넣은 문장인데요. 뭐 오르페우스와 뭐 거의 똑같다고 말을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지금 갖고 계신 오디세이 작품의 그 저자이죠. 글쓴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오디세이나 일리아드를 암송했었어요. 리다라는 기타가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런 그 축제에서 저렇게 두꺼운 거를 다 암송해가지고 불렀을 정도 음유시인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사랑을 한 번에 받았던 인물인데 뭐 한 명인지 또는 집단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집단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호메로스를 한 개인으로 보고 있는데 호메로스는 오르페우스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건 탈레스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만물의 근원, 아르케는 물이다 라고 말한 그 유명한 탈레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그 명제는 호메로스도 이미 했고 호메로스 이전에 오르페우스가 이미 다 얘기했고 오르페우스는 체계를 갖춰서 말을 했죠. 근데 왜 우리는 철학자 탈레스는 기억하는데 그보다 앞선 오르페우스는 망각을 해서 그 모든 영광을 탈레스에게 돌려주죠? 부당하잖아요. 호메로스도 이미 오르페우스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탈레스에게 그 영광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 영광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한번 그런 인식이 들어가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나 잘하면 되지 뭐. 언젠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뀌어도 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들이 물에서 생겨나고 오케아노스, 오션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바다 위, 오케아노스 바다죠, 바다 위에 지구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호메로스는 이제 물과 다음에 이제 물에서 이제 흙이 나오고 흙에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뱀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신들이 나오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와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큰 알을 낳는데 그 알에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나오고 이 우주가 질서 지어졌더라. 그래서 호메로스는 이 오르페우스가 좀 복잡하게 또는 약간 뒤범벅으로 말했던 내용을 아주 체계화해서 다시 정리정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낱말을 네모를 좀 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 근원은 모든 것이 비롯돼 나오는 첫 자리입니다. 근원. 으뜸자리, 첫 자리. 자, 근원이 가장 중요한 낱말이고요. 그 다음엔 태어났다. 이제 제가 말을 바꿨죠. 탄생이라고 쓰지 않고 태어났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저절로 사건입니다. 누가 개입하는 스스로의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불어넣는 과정은 없습니다. 저절로 사건이면. 이제 이 우주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에 보면 낳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네모를 하나 쳐주시면요. 낳은 자라는 실체가 나온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서양에서는 이 구조가 계속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성경에도 있고 모든 문화에 다 있습니다. 계보죠. 신통기에도 이게 나옵니다. 신통기. 모든 책에는 이렇게 뭐가 뭘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에서 뭐가 나오고 낳고 이 둘을 합쳐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첫 자리가 있고 애초, 태초, 처음 이것이 있고 근원이 있고 아르케가 있고 이 아르케는 모든 것이 비롯돼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냥 말이 없으니까 저도 그것을 비롯이라고 쓰겠습니다. 모든 것이 비롯돼 나오는 첫 자리. 그 뒤는 이제 쭉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럼 먼저 것이 있고 나중이 있다는 거죠. 먼저 나중. 이런 관계로 사물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코절 릴레이션, 인과라고 합니다. 코절 릴레이션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앞선 사건, 케이스가 다음 나중 사건의 원인이 돼서 이것을 결과로 나왔다. 이게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잖아요. 이미 신화적 사고에 다 이게 들어있는 거죠. 무엇이 무엇을 낳았는데 그거는 태어나는 것이지 숨을 불어넣는 건 아니더라. 불어넣는 건 이미 사라졌고 태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저절로 사건들이야. 저절로인데 여기엔 강한 사슬이 작동합니다. 이 사슬을 끊고 다른 방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됐어요. 진화론은 돌연변이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르게도 되더라. 사슬이 끊기더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슬이 연결돼서 사슬과 사슬끼리 또 섞이더라. 진화론은 그래서 사실로부터 이론을 구성한 것이죠. 그 이전 사람들은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슬이 강하게 있다고 봐서 낳고의 연쇄 이렇게만 그 사슬에 갇혔습니다. 자, 호메로스 이제 신론에서 중요한 게 두 낱말이라고 하죠. 근원 아르케라는 거하고 나중에 플라톤의 뜻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자리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우리말로는 비롯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태어나는 시원, 첫자리, 이것이 바로 아르케다. 우리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을 때 첫 번째로 낳은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장자는 아닐 테고. 장자 개념이죠. 첫 번째로 처음 나온 새끼. 혹시 아세요? 이게 맞이야, 맞이. 그러니까 맞이. 그러니까 맞아들인다, 처음 맞는다 뜻도 있지만은 우두머리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에는 통치란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나키 하면은 한 명이 통치하는 거죠. 아르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거는 으뜸이란 뜻도 있고 통치란 뜻도 있고 비롯돼 나오는 첫자리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우두머리니까 처음으로 나온 놈이니까 모든 걸 다스리겠죠. 그래서 통치란 뜻도 더불어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메로스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이 된 셈입니다. 나오는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무엇이 무엇을 이제 낳다는 겁니다. 물론 낳으려면 먼저와 나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죠. 하지만 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헤시오도스로 가보겠습니다. 신통기, 신들의 탄생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신통기라고 했는데 그냥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말 오르페우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신들의 탄생이지 신의 계통을 밝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번역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맨 처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죠, 이제 그죠? 이때까지 모든 내용은 요거 한마디를 위한 거죠. 아르케. 끊임없이 오르페우스는 아르케를 찾았다. 비롯, 첫 번째 것, 또는 으뜸, 모든 걸 다스리는 자, 요걸 나중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프린시플, 원칙, 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칙과 원리만 알면 모든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서양 모든 학문의 근본 태도가 오늘 어느 정도 별이로서는 잡힌 겁니다. 시원을 찾고 처음을 찾고 원칙, 원리를 찾아라. 그걸 법칙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 또는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오르페우스의 근본 태도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양의 과학이 싹트게 됐던 겁니다. 그 뒤에 제가 잠깐 천문학의 역사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여러 개 올려놨는데 학문의 역사 가운데 뭐 없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아르케를 찾던 오르페우스의 열망이 그 이후에 이걸 제가 별이라고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서양의 철학과 사상의 역사의 별이는 아르케다. 그럼 이 아르케를 찾는 것, 그 제우스일 수도 있고 크로노스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또는 수학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고 이데아일 수도 있고 다 달라져요. 흙, 물, 불, 공기일 수도 있고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찾았던 것은 바로 아르케였다. 이것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이 아르케로부터 다 연역적으로 추론해 내려고 그래요. 동양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역을 살펴봐도 주역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화를 추구하고 있었지, 하나의 아르케로 환원시켜서 거기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추론해내는 이런 방식의 사회 구조는 없었어요. 심지어 공자도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인 공자도 인의 예지를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상황에 맞춰서 상황 논리를 전개했지, 하나의 원칙으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도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 장자는 노장은 더 그런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끊임없이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그것도 관계도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오르페우스에서 보듯이 사람 얘기가 안 나타나요. 철저히 하늘입니다. 땅이죠. 이렇게 계절이라고 하는 자연 자체를 주로 대상으로 삼아서 학문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 이게 별이라는 겁니다. 아르케를 찾았는데 관계를 찾은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근원,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신, 물질, 물, 공기, 흙, 불 또는 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를 찾아서 원자처럼, 아톰처럼 또는 입자처럼, 쿼크처럼 하나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이걸 구성하는 방식이잖아요. 현대 물리학이죠. 근데 오르페우스는 하나를 구성해서 추론해내는 방식이었어요.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유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논리적 사고가 강조됩니다. 하나의 대명제로부터, 전제로부터 끊임없이 거짓이 안 되도록 이끌어내는 대명제가 필요했던 거죠. 논리적 사고와 대명제를 합치면요, 이 세계를 완벽한 체계로 설명해낼 수 있게 됩니다. 천문학의 역사를 제가 쓴 이유는 동양아시아의 그 문명은 땅의 문명입니다. 땅의 문명은 기다림의 문명이죠.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농부는 기다립니다. 왜? 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봄이 오고 내년에 또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는 해양의 문명입니다. 거기는 폭풍우를 만나면 못 돌아오는 기다림의 문명이 아니고 탐험의 문명입니다. 문명 자체가 이미 달랐던 거죠. 고대 그리스는 반도에 큰 산맥이 있어서 동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화합되기도 어려웠고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존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다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물질과 재화를 획득한 뒤에 안전하게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탈레스가 가장 먼저 쓴 책 이름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천문학 책입니다. 천문학을 왜 썼냐면 바다로 나갔다가 삼각도법을 이용해서 정확히 되돌아오는 별자리를 읽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방식에서 철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생존이 걸렸던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그리스 말과 그리스 글자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문학에 접근할 수가 있었죠. 현재 한국은 문맹률이 3, 4% 되나요? 거의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죠.
언제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아니, 얼마 안 됐어요. 한국전쟁 때까지도 20% 정도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 됐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이 싹트죠? 고대 그리스 BC 7세기, 5세기, 4세기, 이때 이미 70% 넘었어요.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데모크라시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글자도 없었고 토론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런 이제 우리가 과거 문명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봐도 그렇게 뭐 뒤처져 있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발전되어 있는 문화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전을 연구하는 거죠. 자, 천문학의 역사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집트나 그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천문학은 고대 그리스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 그 이전에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동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사막 등등 이런 데서 페르시아는 아직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제 문화권인데요. 페르시아는 실제로는 서양 문명의 그 원천지입니다. 다 그쪽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흘러 들어갔죠. 아람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아람 문화가 그 종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학문이 발전이 좀 안 돼서 상당히 뒤처져 버렸지만은 그 이전에는 마호메트 이전에는 아랍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 민족이었습니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왜? 아라비안 나이트. 예.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 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안에 등장하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복식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그 온 모양들이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 높은 자유로운 문화를 향유했던 민족이야. 하물며 그들이 가졌던 문명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종교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짓눌리고 또 너무 뭐 요건 뭐 넘어갑시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종교적인 영역이 너무 이렇게 문명이 갇혀버리면 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민주화가 안 되면 발전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달력이죠. 달력을 만든다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달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달을 보고 만들었죠. 달력이니까 달 보고 만든 거죠. 달을 보고 만들 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죠? 어느 순간 달이 사라진다는 거야. 달이 가장 완벽히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잴 수 있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때 뭘로 재지? 달이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우리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달력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달력을 재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좀 뭔가 보완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시리우스라는 별자리를 찾게 된 거야. 항성이죠. 변하지 않는 별자리. 근데 이 별자리를 중심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다른 별자리들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별자리 이동이라든지 달 모든 걸 감안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원력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양력이라는 걸 쓰게 되죠.
그러니까 달력에서 양력으로 바뀌면서 이제 좀 그 시간을 재거나 또는 날을 재는 이러한 방법이 정교해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오면서부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야담이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의 황자들이 거기다 자꾸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달력의 체계가 좀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천문학의 흐름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쭉 간단히만 써놓은 건데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해가지고 아르케를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출발은 천문학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나중에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철학자들입니다. 수학자들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왜 주도권을 잡게 됐냐면 아주 간단해요. 천문학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발견하거나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아주 제한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근데 철학의 주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올바름. 야, 너 오르페우스가 만물의 아르케는 물이라고 그러는데 맞니? 어떤 사람은 맞다. 아니야. 공기야. 아니야. 불이야. 어떤 사람은 로고스야. 신적인 로고스라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세모 네모야. 어떤 사람은 수야 수.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 그냥 아르케에 대해서 그냥 각자 학설을 제시하면서 백가쟁론. 막 사람들이 하나 이론을 가지고 학파를 만들면서 피타고라스 학파 유명하죠, 그죠? 해가지고 서로 지적인 담론을 펼치게 됐습니다. 철학자들이 주로 이걸 했던 거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철학이 천문학을 제치고 이제 학문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고요. 이것들을 완성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은 어쨌든 플라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두 권의 책을 소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 폴리테이아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티마이오스 아들 이름인데요. 티마이오스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근대 과학자들이 받아들인 체계입니다. 중세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진리로 떠받들여졌지만은 과학혁명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이제 특히 갈릴레오가 이 플라톤의 수학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우주 전체를 아주 정교한 수학의 원리로 서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수학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이 우주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럼 뉴턴도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했고요. 현대 물리학은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 관찰에 근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무너지고 수학에 근거한 또 이제 실험과 관찰이라는 것에 이제 보완을 받았지만은 수학적인 서술 방식과 수학적 설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플라톤의 우주론이 재수용이 되는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플라톤으로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애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은 가장 완벽한 모양을 세모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세모라고 봤을까요? 가장 완벽한 도형은 네모 아닐까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네모가 가장 완벽한 모양이라고 봤습니다. 불교에서는 동그라미, 원만한 것. 왜 그 지역이나 또는 뭐 종교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완전한 모양이 좀 다른데 플라톤은 왜 세모를 가장 완전한 모양이라고 했을까? 이걸 아시면 아르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아시면 서양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톰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쪼개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도형을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어요? 세모밖에 없죠. 네. 세모가 첫 번째 도형입니다. 도형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세모를 가지고 그러면은 네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동그라미는요? 네. 그게 미적분이죠. 네. 물론 완벽한 동그라미는 안 나오지만은, 하지만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고치면 무한하게 가는 세모가 있을 수 있어요. 직선에 가까운 정도의 세모. 그럼 그리면 원이 되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세모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모로 환원할 수 있다. 이게 아톰이죠. 이런 방식으로 뭐 흙 또는 물, 공기 이런 것들을 다 세모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구조라든지 또는 화학식 등으로 설명이 되지만은 플라톤의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도 계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철학을 대화의 학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식견을 갖춘 사람들끼리 상식의 바탕을 둬서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거쳐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제가 쭉 쓴 건 뭐 천동설, 지동설에 관한 건데요. 요것도 결국은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은 다 설명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이 뭐냐면 아르케 하나를 발견했더니 이것이 결국은 근대 과학혁명으로까지 이어지고 현대 물리학으로까지 이어지더라. 서양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역사, 밟아나감의 별이는 아르케 찾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요건 별이기 때문에 첫 단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따라가려면 중간에 수많은 변곡점들, 휘어지고 굽어지고 머물러지는 이런 수많은 변화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역사에 대한 시각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어떠한 학파를 만나도 서양의 철학과 사상은 아르케 찾기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설명 틀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동양은 관계에 얼만큼 잘 조화롭게 그 관계를 실천하느냐, 도덕적인 관점에서 주로 동양 학문은 이루어졌다. 뒤에 보면 제가 뭐 우리 육일준도 조금 써놓곤 했는데요. 제 고민이에요, 이런 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학문은 우리 학문의 별이는 뭘까요? 이걸 누군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우리 학문 도학인데요. 정도전도 도학이라고 했고 조광조도 도학이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국은 이제 경학이라고도 했는데 훈고학에 가까워요. 공자가 뭐라고 말했다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학문이 아닌 거야. 이거를 학문이라고 치자라고 하면 성리학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했던 아르케 찾기를 보니까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죠. 시대마다 뭐 사람마다 지동설, 천동설, 뭐 코페르니쿠스 혁명
등등 해서 연주시차 계산법, 이 아르케 찾기는 정말 말 그대로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시대마다 바뀌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어갑니다. 릴레이 하는 거예요. 달려요. 밟아 나갈 뿐만 아니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발전해지고 발전해 가고 있고 풍요로워지고 있고 좀 더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19세기 말쯤 오면 서양보다 한참 앞서 있었던 동양을 한순간에 넘어서 버렸어요. 동양은 따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여전히 공자와 명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학문이 아닌 거죠. 공자에 대해서 백날 알아도 우리가 바뀌는 현실을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객관적 사실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가 이걸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학문의 별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학문 역사의 별이가 뭘까요? 공자 해석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게 됩니다. 우린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지금은 이제 또 서양 학문을 수용에다가 열심히 소개하고 알리고 그걸 마치 진리인 양 떠받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는 우리 학문의 역사의 별이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 정약용을 꼽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도 결국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성리학이 그럼 우리 거냐?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성리학은 조선 성리학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건 뭐 해석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생각에는 그것이 조선 성리학이 됐든 우리 성리학이 됐든 그것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탐구를 했던 하나의 별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도의 내용이 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길, 윤리의 영역에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은 윤리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문학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철학은 정치학이 됐고요. 또 천문학을 이어받는 이런 우주론이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있냐 없냐를 따진 존재론이 됐고요. 또 알미의 문제를 다룬 인식론으로 분화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윤리를 다루는 윤리학이 되는 등 서양은 이 아르케를 찾는 그 방식으로 수많은 분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정말 밟아 나온 것이죠. 분화되면서 다이버전스, 끊임없이 분절되고 분화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그것이 결국 과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에는 동양의 학문은 서양 학문을 아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처져 버린 이런 주석이나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탐구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진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은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동양의 학문을 지식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서양 학문을 통해서 필요한 이 세계의 실천적 변화의 지식은 다 서양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굳이 동서양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것이 곧 우리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했던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동양 페르시아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 이전엔 또 중국에 있었고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죠. 그
이제 유래에 대해서는 서로 뭐 겸손하게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더 큰 유래로 따져본다면은 인류 문화와 문명은 서로 돌고 도는 맴돌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 학문의 역사 속으로 편입해 드리면서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별이를 이제 만들어 갈지는 또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만들지 않아도 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요.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무감이 생기신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 단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서양 근대 철학의 전개 양상이라는 데 잠깐 보겠습니다. 뒤로 좀 뉴턴 뒤에 나옵니다. 뉴턴까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찾으셨나요? 아, 그거 못 뽑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철학이란 말을 슬기 말킴이라고 바꿔놨죠?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철학이라는 말의 이 번역어의 원래 그 용어는 필로소피아입니다. 영어로는 필라소피이지만 고대 그리스어는 필로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흔히 지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지혜는 불교 용어인 바냐, 다르마의 한자 번역입니다. 지혜는 본디 우리말이 아니고 본디 있던 한자어도 아닙니다. 다르마를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 번역어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도 진리란 뜻에 가깝기 때문에 소피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빗자루 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욕심을 탐욕, 탐진치 이런 것들을 없애서 마음을 본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청정심이죠.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뭐 무수한 사례들이 많아서 일단 지혜도 다르마로 본다면 있는 그대로의 여여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는 것, 깨달음이라고 번역했던 게 날 뻔했다. 지혜보다도 다르마는 깨달음이라고 보는 것이 좋거나 또는 참다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것도 번역이 좀 잘못돼서 소피아로 먼저 가겠습니다. 소피아는 에피스테메라는 말과 좀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에피스테메는 그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에서 많이 썼던 개념이죠. 그 에피스티몰로지 하면 영어로는 이제 지금 인식론, 지식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푸코의 개념 속에서는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정통함.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문가를 나타냅니다. 에피스테메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야. know 정도가 아니고 나 너 알고 있어. I know you. you 정도가 아니고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미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에피스테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피아가 있는데요. 이 소피아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적인 지혜, 신적인 직관. 신은 뭐 계산 안 하잖아요. 신은 추론 안 해요.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려서 헤아리고 세어보고 뭐 따져보고 이런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이런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신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이걸 직관이라고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알을 소피아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처럼 따지고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아는 거. 궁예 관심법,
딱 보고 그냥 요 놈이 좋은 놈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쁜 놈 처단하고 좋은 놈 뭐 등용시키고 이런 식의 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낱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신의 문을 노크를 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신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신이 그 지식을 알을 주는 거죠. 그럼 신이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참 거짓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과연 철학자들이 추구해야 되나요? 사제라면 모르겠어. 신부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그런 걸 추구할 수 있겠는데, 아니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철학자들이 그런 걸 추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플라톤은 그걸 좀 바꿔서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은 신적 진리에 가까운 것인데 과정이 있다.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의미를 바꿨어요. 그것이 이제 디알로고스이고 디알렉티케인데 나중에 설명을 플라톤 때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인텔리전스 갈라내가지고 잘못된 건 버리고 옳은 것만 가지고 쭉 따지고 올라가서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전체 목록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진리체계죠. 참의 체계를 세우면 결국 우리는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알물 참을 얻을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출발은 어디예요? 모른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할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몰라요. 감각에 사로잡히고 뭔지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져나가면서 결국 동굴 속 껌껌한 데에서 있다가 빛 가운데 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 여기 이데아를 직관한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류의 알을 좀 표현해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죠. 초등학교에. 이제 슬기에 대한 이제 말놀이를 통해 가지고 슬기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삶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겪어 나가는 거죠. 아픔을 겪은 사람은 이기면 아픔을 극복하면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속속들이 아는 과정이 전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그 구체적인 겪어나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알고 나서 그것이 왜 그러한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슬기라는 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책상 물림, 그냥 책 속에서 보고 들은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스스로 겪어나가는 가운데 그것을 공부와 또 생각을 통해서 가장 이제 그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을 해낼 줄 아는 힘, 이게 슬기입니다. 그 슬기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슬기는 현재에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말의 의미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은 저걸 버려야 되고, 우리는 항상 유한한 그런 세계 내에서 유한한 선택과 유한한 결과, 책임을 짊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기는 이렇게 보다 나은 가능성을 택하는 것이다. 골라내기 이렇게도 저는 쓰고 있는데요. 요거 하면 이제 소피아에 딱 들어맞습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설명했던 소피아는 뭐냐면 재화공을 만나서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워요. 해가지고 뭐 신발 신는 법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결국 올바름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올바름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 전 단계, 보다 나은 올바름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소피아입니다. 근데 이곳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리아야. 필리아라는 것은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아가페, 로고스, 다음에 필리아, 세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가페는 베푸는 사랑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은 모든 걸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다 베풀고 나면 가난뱅이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베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사랑, 이건 아가페. 에로스는 내가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될 수 없는 다른 것에 대한 추구,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우리말 사랑과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에로스는 쫓아나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추구함,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구함이거나 또는 뒤쫓음이거나, 맨날 에로스 신화에 보면 뒤쫓아다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사랑이 아니고 뒤쫓는 거야. 사냥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사냥을 해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에로스는, 서양에서 말하는 에로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남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에로스의 대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신에 대한 사랑도 가능하고요. 신의 에로스도, 신에 대한 에로스도 가능하고, 학문에 대한 에로스도 가능합니다. 필리아는 아주 독특한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안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야.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고 철학을 했으니 유명해지기만 하면 되네요. 근데 아직 안 됐어요. 될 수는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우리말로 될성부름이라는 말이 있죠. 씨앗, 잠재성 안에 있어요.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 키워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필리아라는 것은 키워 나가는 거군요. 자라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또 아니야. 사랑의 용어는 따로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love라든지 like라든지 이런 말들이 별도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종류는 엄밀히 살펴보니까 사랑은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을 너무 고상하게 지금 이제까지 이해해 왔던 겁니다. 사랑은 고상한 게 아니고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질투라든지 뜨거움으로 열정,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또 한꺼번에 사그러들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것이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뒤쫓고 막 소유하려고 하고 뭐 이런 종류로만 우리가 고상하게 이해를 해오는 바람에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이제 동서양을 한데 아울러 가지고 그냥 슬기말킴이라고 퉁 쳤습니다. 제가 쓴 철학은 슬기말킴이다 보면 그 논의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슬기말킴이 굉장히 넓었는데, 천문학으로부터 신론으로부터 또 수많은 분과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아르케 찾기로 폭이 딱 좁아지니까 철학의 목표가 분명해졌잖아요. 아르케 찾기. 이 관심이 좁아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이 아르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이걸 데카르트는 제1명제라고도 했고요. 원칙이라고도 했고요. 또 뉴턴도 자기 책을 프린키피아라고 썼습니다. 철학의 프린키피아, 철학의 원리라고 썼습니다. 아니, 과학자가 왜 철학의 원리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뭘 찾았던 거야? 아르케. 무슨 아르케를 찾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물체의 운동의 아르케를 찾은 거잖아요. 그런 철학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뉴턴은 당연히 거기다가 필로소피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사이언스라고 쓸 수가 없었던 거야. 사이언스는 분과의 알, 쪼개진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케를 찾는 것은 필로소피지 사이언스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뉴턴은 한 물체의 어떤 물체들 사이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알을 추구했던 게 아니고 우주 전체 물체의 운동 아르케를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로소피아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철학이라고 또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뉴턴은 완전히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도 똑같은 방식으로 뉴턴과 같은 아르케를 찾았습니다. 근데 누구도 찾았어요? 오르페우스도 똑같이 아르케를 찾았습니다. 다만 뉴턴은 관측 자료들이 있었고요. 또 앞선 과학자들의 이론이 있었어요. 케플러와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수많은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 수학적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수학적 원리가 더 잘 설명하느냐. 근데 이 수학자로서의 뉴턴은 탁월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수학 이론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측 자료들과 수학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보편적인 아르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한 사람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이기도 합니다. 의심의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아르케를 찾은 거죠. 이건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를 가지고 모든 걸 추론해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르페우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제 강의의 핵심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뭐 클레오스 같은 거는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세요. 플라톤을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책인데요. 플라톤 구굴에 가다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거고요. 클레오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명성이라고 하는 우리 저기 이제 그 오디세이 말고 일리아드에는 그 주제가 그거야. 명성. 죽음이 두렵습니까? 불명예가 두렵습니까? 일리아드는 죽음이 더 두렵다는 거야. 왜? 아니요. 불명예가 더 두렵다는 거야. 왜?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부 다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예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가치. 우리 오늘날엔 돈을 추구하잖아요. 돈이 무엇이냐? 우리가 설명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철학적 과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돈을 추구하면서 같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아름다움도 추구하죠. 학벌도 추구하죠. 권력도 추구하죠. 관계도 추구하죠. 사랑도 추구하죠. 행복도 추구하죠. 그 정점에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안에는 이 모든 게 포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뀐 거야. 명예를 최정점에 뒀다고 해서 돈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질서가 하이라키, 왜 이렇게 질서가 짜여졌을까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은 이 시대와 타협하기도 하고요. 불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러한 피라미드를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클레오스를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을 살펴보면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그걸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제 비극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 트라게디, 염소의 울음소리입니다. 비극이란 번역어는 넌센스죠. 헛된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예 엉뚱한 번역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우리 이 학문 세계를 다 좀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번역어들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되니, 트라게디는 이제 제사 때 바치는 양의 울음소리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옵니까? 성서에 나오잖아요. 또 그게 예수는 어린 양이다. 탁 인류의 대속을 죽이는.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아니죠. 그 대속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라게디는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 양 울음소리를 내기 어렵잖아. 뜨라 이렇게 낼 수가 그걸 의성어로 이름을 줄 수가 없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 사실. 그렇게 안 되니까 굳이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게 있어서 희생극 정도로 할 수는 있겠어요. 본질이 희생극이에요. 그것도 잘 이해하시면 고대 그리스 세계가 달리 보여.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티라누스는 비극에 관한 게 아니야.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웅이 어떻게 희생하는지. 외롭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 자기 눈을 파내야 되잖아. 이러한 공동체의 희생을 위한 한 개인의, 그래서 칭송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야? 그 유한성과 한계를 다 극복하고도 심지어 아가멤논은 자기 딸을 바쳤잖아. 나 같으면 안 해, 씨.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은 어떻게 바칠 수? 불가능한데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 이 말이야.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신공양을 해야 된다. 딸밖에 바칠 사람이 없어.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 되니. 그것도 흠없는 처녀를 바쳐야 되니까. 사실 마누라를 바치고 싶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모르면 비극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완전히 왜곡돼 버려. 이런 이제 제가 낱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오르페우스란 그 이름 이름 하나를 알아도 오르페우스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아르케를 찾았구나. 물이라고도 했고, 뭐 이런 신화, 미토스에 관한 수많은 체계를 잡은 사람이구나. 물론 그 뒤에 이제 신통기라는 책이 있어서 더 본격적으로 쓰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오르페우스가 첫 번째 명예를 다 가져야 할 사람인데 그 못 갖고 있잖아,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역사의 그 별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탈레스가 아니라, 탈레스는 사실은 곁다리고 오르페우스로 가야 되고, 오르페우스 그 뒤에 이제 이어받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쭉 있지만 제가 좀 열거를 해놨었죠. 결국은 플라톤이다. 물론 플라톤의 스승님인 소크라테스가 있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기록된 기록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소크라테스는 한 글자도 안 남겼잖아요. 플라톤이 다 쓴 거니까 그러면 저는 그 경우에 플라톤이 썼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바로 그 다음을 이어받는 주자고, 이거를 또 완벽히 새롭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튼 사람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야. 이렇게 한 3 정도의 징검다리만 딱 건너고 나면요, 그 뒤에는 이 세 세대한 주석이야. 물론 주석이 사소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증명하고 또 결론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틀에서 쭉 나아가는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 3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거의 뭐 그 입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뭐 좀 책을 읽어오셔도 좋고, 다음 주에는 폴리테이아 국가 7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7권에 이제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폴리테이아는 뭐 전체가 다 주옥 같은 글이에요. 하지만
이걸 다 읽으려면 한 1년 이상이 걸릴 테니까 그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두 부분만 발췌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7권 부분, 마지막 권인 10권, 7권, 10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부분을 이제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사 책에서는 플라톤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동굴의 비유가 나오니까 선분의 비유 이런 게 다 나오고 그 비유의 다양성도 한번 살펴보시고 뭐 그거 굳이 지식적으로 관심 있는 분은 읽으시되 지식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플라톤이 이런 철학을 했다는 정도만 아시고 싶은 분은 서양 철학사는 슬쩍 보시고 7권을 좀 읽는 것이 좀 저하고 좀 코드가 좀 잘 맞게 되지 않을까. 뭐 질문 있으신가요?